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2000년 가장 강력한 약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영화는요 정말 특별한 이야기예요. 스크린에서 본 것 중에서도 마음 깊숙이 남는 그런 영화 말이에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들으셨나요? 2000년에 나온 영화인데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봐도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말하는 게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래도 우리가 싸울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이렇게까지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세상이라는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주인공 에린의 첫 등장, 영화는 이렇게 시작해요. 한 여자가 법정에 앉아 있어요. 교통사고 소송, 자기가 당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거의 패배에 가까워요. 이 여자 에린 브로코비치는요 이때 정말 절박해요. 생각해보세요. 25, 26 정도 되는 나이에 싱글맘이라는 것, 2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 3명의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생활비 청구서에 시달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에린은 계속 취업을 시도해요.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자기 이력서를 건넸어. 그런데 상대의 표정은 늘 같아요. 이런 표정. 능력보다는 신뢰할 만한 배경이 있는가, 외형이 깔끔한가를 먼저 보는 거죠. 사회는 그런 식으로 약한 사람을 계속 밀어낸다는 걸 에린은 뼈저리게 느껴요. 그렇게 절망 중에 변호사 에드 메즈리를 만나요. 작은 사무실의 현실적인 변호사죠. 에드도 사실 케이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라 이 사건을 후하게 봐주진 않아요. 하지만 에린이 막 매달려요. 일자리라도 달라고요. 돈을 받지 못하면 일을 해서라도 버텨야 하는 거잖아요. 에드는 마지못해 그녀를 사무실에 채용해요. 이건 처음엔 동정이나 귀찮음의 결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 결정이 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사무실의 이방인 에린이 사무실에 나타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져요. 옷차림도 화려하고 말투도 직설적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을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경계하거나 비웃어요. 그런데 영화가 좋은 이유는 에린을 그냥 센 캐릭터로만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 보여줘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고 베이비시터 비용은 또 얼마나 무서운지, 연애, 꿈, 그런 건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린이 사무실에서 성질을 내는 건 성격 탓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에 가까워요. 내가 밟고 나가지 않으면 나는 밟혀 내려간다는 절실함이 묻어나는 거죠.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걸 바꾸다. 그런데 한순간이 와요. 에린은 업무 중에 부동산 관련 문서를 정리하다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의료 기록을 발견해요. 부동산 서류 안에 왜 의료 파일이 있지?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실수겠지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에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녀는 그 서류를 더 파고들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회사 이름, 지역명을 확인해요. 비지니, 그리고 힌클리라는 마을. 이 호기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에린은 학력도 없고 법률 교육을 받지도 않았지만 문서에서 인간이 아프고 무너지는 흔적을 읽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병력, 치료 기록, 반복되는 진단, 이걸 단순히 행정 실수로만 볼 수는 없다고 느낀 거예요. 에린은 에드에게 이걸 보여줘요. 에드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엔 잡다한 서류가 들어오니까요. 근데 에린은 물러서지 않아요. 이건 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맞았어요. 마을로 향하다. 에린은 직접 힌클리 마을로 가요. 이 장면부터 영화의 결이 정말 바뀌어요. 사무실의 종이와 서류 세계에서 이제는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중심이 되거든요. 힌클리는 겉으로는 아주 평온한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이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 있어요. 암, 만성질환,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 아이들의 건강 문제, 그리고 모든 주민의 말에는 공통된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 근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몰랐어. 여기서 에린의 정말 큰 강점이 드러나요. 그녀는 전문가처럼 말하지 않아요. 주민들에게 법률 용어를 들이밀지 않아요. 대신 같은 약자의 언어로 다가가요. 나도 힘들어. 나도 애를 키워. 나도 돈이 없어. 이 진짜 같은 말투가 사람들의 경계를 녹여요. 주민들은 에린을 법률 시스템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요. 가장 중요한 만남 중 하나가 도나 젠슨이라는 피해자와의 연결이에요. 도나는 가족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PG&E가 제공하는 의료 지원에 의존해 살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미묘한 상황인지 아시나요? 회사는 은연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희를 돌보는 좋은 회사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놔요. 그러면 오염의 원인이 그 회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린은 그 악순환을 보고 그걸 끊어내려고 해요. 마을에 숨겨진 진실. 에린이 도나의 집에서, 마을에서,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본 건 이상한 정상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병원을 드나드는 게 일상이고 암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고 동뇌물에 대한 불신이 은근히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신은 결국 하나의 물질로 수렴해요. 유숙과 크롬크로뮴6이라는 독성이 강하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이때부터 사건이 구체적인 형태를 가져요. 추상적인 뭔가 이상함이 아니라 이게 원인이구나 하는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는 거죠. 기업의 친절한 얼굴 뒤에 숨은 것.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PG&E는 단순한 악당처럼만 나오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이 회사가 아주 오랫동안 착한 기업의 역할을 연기해 왔다는 거예요. 회사는 마을에 병원비를 지원하고 주민들을 도와주고 각종 문서를 통해 물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퍼뜨려요. 이건 전형적인 기업의 PR과 리스크 관리 전략이에요. 피해자들을 고객으로 만들고 그들이 회사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죠. 의존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고발하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고발은 곧 생계와 관계를 끊는 일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에리는 이 구조를 직감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에드의 변화 현실에서 정의로. 에드 메즐이라는 변호사 처음부터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처음엔 이 사건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환경 집단 소송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상대는 PG&E 같은 거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에린이 계속 정보를 가져오고 주민들의 상태를 보면서 에드는 조금씩 태도를 바꿔요. 여기가 영화의 좋은 지점인데 에드가 갑자기 정의로운 영웅으로 변하지 않아요. 계속 현실을 계산하고 위험을 따져요. 좌절도 하고 화도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이 사건을 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증거가 있고 피해가 있고 무엇보다 에린이 그걸 놓지 않으니까. 633명의 이름을 모으는 일. 집단 소송의 핵심은 뭘까요? 숫자인 것 같지만 동시에 숫자가 아니에요. 각각의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서사가 필요하거든요. 병력, 거주기간, 가족력, 물 사용 기록, 생활 방향, 진단서. 법적 승리를 위해선 통계가 필요하지만 그 통계를 만들기 위해선 결국 개인의 구체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에린은 이 과정의 핵심이 돼요. 변호사가 주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득하고 자료를 모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에린은 해내요.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같이 분노하고 때로는 그들의 가족사까지 듣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에린을 통해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내가 겪은 일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피해일 수도 있구나. 결국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634명까지 늘어나요. 이 숫자는 단순히 규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염이 얼마나 넓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잠식했는지의 증거예요. 대가의 무게. 근데 영화가 단순한 성공 신화로만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에린이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크거든요. 그녀는 일에 몰두할수록 아이들과의 시간은 줄어들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필요로 하는데 엄마는 마을과 문서와 전화와 미팅에 묶여 있는 거죠. 처음엔 생계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은 생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돼요. 정의, 복수, 구원 같은. 그 과정에서 조지라는 이웃이자 에린의 연인은 점점 지쳐가요. 그는 아이들을 돌보며 에린을 돕지만 에린의 마음이 자신이 아니라 사건에 가 있다는 걸 느껴요. 조지는 단순히 질투하는 남자가 아니에요. 자신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에린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감정 노동조차 그녀에겐 추가 부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정적 증거, 그리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법정 드라마에서 클라이맥스는 보통 결정적 증거가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에린과 에드는 PG&E의 전직 직원을 통해 회사가 오래전부터 오염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고 축소해 왔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얻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염 자체는 실수일 수 있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알고도 방치했고 안전하다고 말했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시간을 끌었다는 정황이 쌓이면 그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건은 더 이상 환경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기만이 되는 거죠. 에린이 집요하게 모은 증언과 기록 그리고 내부 문서들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결론에 도달해요. 회사는 오래전부터 알았다. 이때 에드도 확신하게 돼요. 이건 이길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건 져선 안 된다로요. 법정 싸움 그리고 숫자로 환원되는 고통. 소송은 결국 중재와 합의 과정으로 이어져요. 영화는 여기서 과장된 법정 장면으로 드라마를 만들지 않아요. 실제로 대형 집단 소송에서 벌어지는 방식 중재, 서면, 협상을 현실적으로 보여줘요. 이건 관객에게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현실의 정의 구현이 얼마나 행정적이고 지리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피해자들의 고통이 결국 돈으로 환산된다는 거예요. 암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의 상실이, 아이가 평생 질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얼마라는 숫자로 표시되는 거죠. 여기엔 명백한 잔혹함이 있어요. 동시에 이 돈은 단순한 보상만은 아니에요. 이건 기업의 책임을 사회가 강제로 인정시키는 장치이기도 해요. 돈으로밖에 기업을 벌할 수 없는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돈은 유일하게 기업이 아프다고 느끼는 언어가 되는 거죠. 결국 PG&E는 3억 3,300만 달러라는 거대한 금액을 지급하게 돼요. 미국 최대 규모의 환경 집단 소송 합의가 성사되는 거예요. 그 이유, 그리고 끝까지 남는 것, 승리 후에도 영화는 에린을 완전히 행복한 엔딩 속에 던져놓지 않아요. 그녀는 보너스를 받고 사무실에서 인정받고 무엇보다 세상이 무시하던 여자에서 세상을 흔든 여자로 변해요. 근데 그 변화는 단순한 커리어의 성공이 아니라 그녀가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과정이에요. 에린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록하고 진실을 연결할 수 있었어요. 법률 지식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법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 피해자들의 감정, 공포, 분노를 이해했고 그것을 법적 싸움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어요. 이 영화가 말하는 영웅성은 천재성이나 완벽함이 아니에요. 버티는 힘과 공감의 능력에 더 가까워요. 마지막에 남는 인상은 단순한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이겨서 다행이다와 함께 저렇게까지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씁쓸함도 남아요. 그리고 그 씁쓸함이 이 영화를 단순한 감동 실화가 아니라 강한 사회 드라마로 만드는 거죠.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 단순히 약한 사람이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위에서 무시하던 그 말 듣기 싫어하는 여자, 그게 정말 필요한 목소리였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거대한 권력도 물러난다. 근데 그 모든 걸 버티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 이 모든 걸 동시에 보여줘요. 2000년에 나온 영화지만 지금 봐도 정말 의미 있어요. 만약 아직 안 보셨다면 한번 봐보세요. 2시간 정도지만 끝나고 한참 동안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어떤 영화로 만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 댓글로도 의견 나눠봐요. 또 봐요 모두들.